안녕하세요. 예술가 자랑 제1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짝짓기 행동의 진화적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왔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우리 생식세포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데이비드 버스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짝짓기 행동의 진화론적인 기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아름다운 사랑과 관련된 시를 낭송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죠. 그 에드가 앨런 포의 애너벨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시인데, 이것도 이제 뭔가 좀 이상적인 시, 이상적인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애너벨리, 에드가 앨런 포. 아주 오랜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애너벨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날 사랑했고 내 사랑을 받는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렸지만 바닷가 그 왕국에서 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였습니다. 날개 달린 하늘의 천사들도 그녀와 나의 사랑을 부러워했답니다. 그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바닷가 이 왕국에서 구름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나의 아름다운 애너벨리를 싸늘하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지체 높은 친척들은 그녀를 내게서 데려가서 바닷가 왕국의 무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밤만큼도 행복을 못 가진 하늘의 천사들이 그녀와 나를 줄곧 질투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닷가 이 왕국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밤사이에 바람이 구름에서 불어와 나의 애너벨리를 싸늘히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훨씬 강력했습니다. 우리보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보다,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하늘의 천사들도 바다 밑에 웅크린 악령들도 내 영혼과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영혼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빛이 밝을 때면 난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꿈을 꿉니다. 별빛이 떠오를 땐 난 아름다운 애너벨리의 빛나는 눈동자를 봅니다. 밤이 새도록 나는 내 사랑, 내 생명, 내 신부의 곁에 눕습니다. 거기 바닷가 그녀의 무덤 안에서, 물결치는 바닷가 그녀의 무덤 곁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 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를 갈라 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음의 땅으로 데려가 버리는 이런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고 싶었죠. 자, 여러분들 이제 20대 초반 대부분 다 이런 어떤 사랑들을 꿈꾸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랑들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다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 또는 이제 어떤 우연 이런 것 때문에 죽도록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처절한 어떤 사랑의 기쁨, 좀 약간 그 역설적이죠. 사랑이면 정말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처절한 슬픔이 드러나는 이런 내용이 사랑의 반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던 그런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뻔히 사랑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삶의 동기들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나 회상을 통해서 날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꾸면서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죽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연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강해지고, 또 그런 어떤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해 왔는데, 자, 오늘은 이제 거의 180도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짝짓기 행동의 진화적 기원을 좀 다루고 있는 이 데이비드 버스의 이야기를 따르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의 고귀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찬미하는 것들은 허울뿐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생식세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끌림, 그리고 이제 그 끌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생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 밑에 들어가 보면 그건 동물들이 하는 짝짓기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어떤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인간의 연애가 이런 어떤 동물들의 짝짓기, 뭐 길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라든지, 뭐 소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번식기가 되면, 발전기가 되면 이제 서로 교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짝짓기와 인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의 연애의 모습들을 분석해 보면 동물의 짝짓기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애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이제 동물을 벗어나는가? 동물의 범주를 벗어나서 뭔가 뭐 천사들의 사랑, 뭐 성자들의 사랑, 뭐 이 성자들은 물론 이제 인간인데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런 근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수업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동물인가, 우리가 소나 개와 말과 그것들의 어떤 짝짓기와 똑같은 그런 애정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다르다, 그 동물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과연 우리 어떤 생식 세포를 넘어서서 주장할 그런 어떤 근거들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다뤄야 될 책은 이제 이 욕망의 진화라고 하는 사랑, 연애, 섹스, 결혼, 남녀의 엇갈린 욕망에 대한 진실, 뭐 이걸 이제 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진화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이 이 데이비드 버스, 이 욕망의 진화를 쓴 데이비드 버스의 이제 사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여자가 섹스를 하는 뭐 이유, 그다음에 이웃집 살인마, 또 욕망의 진화,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버스는 이제 미국의 진화심리학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또 이제 미시간 대학, 또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 교수로 지금 이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비드 버스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 심리학적 이론들은 이제 짝짓기 전략, 남녀 간의 갈등, 뭐 지위 사회적 명성, 질투, 살인, 스토킹,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어떤 논쟁적인 연구 활동을 이제 해왔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미국 학계 출판계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연구자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강한 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욕망의 진화, 뭐 진화 심리학, 성 권력 갈등, 뭐 이런 어떤 책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생식 세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사랑하는 것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행위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해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런 동물적인 짝짓기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또는 인간은 좀 다른 형태의 짝짓기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뭔가 이제 인간을 개조시켜 나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물음들이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하나의 이제 그런 답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욕망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서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 가정을 인정하고 있고 그런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어떤 갈등들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동물적인 욕망, 욕구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진화 심리학은 인간이 이제 사랑한다, 또 구애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어떤 인문학적인 논의, 철학적인 논의, 이것과는 이제 굉장히 다른 그 과학적인 형태의 이제 논의, 특별히 이제 이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설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타자를 우리가 성장시키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 또는 상대방에 있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매개로 해서 나나 이제 타자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출산이나 잉태나 이런 어떤 그 자기 증식의 원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철학적인 사랑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데이비드 워스는 사랑이란 그렇게 아니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번식을 위한 짝짓기 행동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번식에 성공하는 사람과 번식에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데이비드 워스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전략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어떤 그 게놈처럼 우리의 어떤 진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DNA처럼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유전인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짝짓기에 실패한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새로운 후손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이제 어떤 자기 유전자를 후손에게 이제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들은 이제 짝짓기에 성공한 그런 어떤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이런 DNA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백만 년 동안 그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진화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공적으로 이 짝짓기에 꼴이 난 이런 어떤 번식의 성공률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DNA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짝짓기 행동의 진화적 기원에 대한 그 서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하는 우리 어떤 물리적인 그 DNA 자체가 물론 이제 그 동물들의 큰 발전기와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비드 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행위가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찰나의 기쁨, 찰나의 행복이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이 아픔이나 배신 그리고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랑과 관련된 낭만, 행복, 기쁨 이런 것들과는 이제 크게 배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낭만적인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지 말고,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에 대한 이상이 아니라 사실을 보자 이런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는가, 오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스를 건드리자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번식이라고 하는 그 최대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들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인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사랑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이혼율, 뭐 혼외 정사 비율, 이혼율도 거의 뭐 두 커플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게 되고 혼외 정사 비율도 이제 데이비드 버스의 책에 보면 대부분 다 50% 60%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혼외 정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즐겨한다라고 돼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선입견이 남자들은 바람 피고 여자들은 바람 안 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남자들이 50% 바람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50%의 남자들과 같이 그런 어떤 그런 남녀 관계를 누리고 있는 또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남자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뭐 결혼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뭐 이제 신혼 1, 2년, 신혼이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뭐 아이를 갖고 그러면 이제 7년, 7, 8년, 10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결혼에 대한 만족감들이 훨씬 더 저하가 되게 되는 것들이죠.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신혼 3, 4년 전에 신혼 3, 4년 이제 이혼하는 커플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또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게 많죠. 결혼 뭐 15년, 20년 지나간 뒤에 남자나 여자가 이제 그 은퇴할 시점에 또 이혼이 이루어지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데이트라든지 이런 어떤 계속 그 남녀 관계를 이제 유지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수많은 형태의 이제 폭력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짝짓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 전투 사이사이 막간에 굉장히 달콤한 꿀들이 있긴 하지만 그 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쟁,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하려고 하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또 여자가 이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상대를 이제 배우자로 선택하거나 또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이어지면서 계속 서로 이제 비난하고 상처받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부가 20대나 이제 30대 때 이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그 20년간 또는 30년간의 어떤 문화적 배경, 삶의 배경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또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과연 그 평탄한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눈에 콩깍지가 쓰였을 때는 뭐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한계 효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자 처음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먹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이제 계속 그 효용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동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한계 효용을 특별히 이 결혼 생활에서도 확실히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데이비드 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무수한 그 짜잘한 폭력들, 폭언 폭력들 또 이제 좌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제 한꺼번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연애할 때까지는 이제 뭐 조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연애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어떤 절대적인 그 지배 영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들을 맺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구애하는 과정.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이제 의뢰 과정이 되어서 상대방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공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또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낭만적이지 않다, 굉장히 폭력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 심리학적 용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하고, 또 굉장히 스스로 뭔가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서 여전히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1930년에 영국에서 그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연극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줄거리에서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이제 핀잔을 줘요. 핀잔을 주면서 이제 네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남편은 자기가 그 범죄를 이제 저지르면서 그걸 이제 숨기려고 가스불을, 옛날에는 이제 이 형광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가스불을 조금 어둡게 하는데, 가스병이 이제 가스등이 흐려져서 굉장히 어둡다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교묘하게 소개가 되죠. 뭐 멀쩡한데 왜 이게 등이 어둡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한두 번, 두 번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기 착각이라고 생각하도록 이제 만든 것들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자리 잡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 실제로 인식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걸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조작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네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의존을 해라,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스라이터의 이제 피해자가 워낙 이제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핀잔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좀 무력화되고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점점 이게 이제 깊어지게 되면 현실 능력, 현실 지각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정서적 학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런 어떤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더 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걸 끊고 바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옳고 이게 이제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돼야 되는데, 이런 정서적 학대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군대에서도 이제 많이 그러는데, 뭐 선임들이 후임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말로 학대하고 또 이제 그 폭력을 가하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타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극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겨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 목숨을 끊게 되는 그 자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그 좀 약간 델리케이트한 그런 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그 연인들 간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그 폭력 중에 하나가 이런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생각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을 그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지배자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이제 이런 좀 그 잘못된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피해자를 이제 비난하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세뇌에 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혀 모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 공황 발작이라든지 신경쇠약증, 뭐 우울증, 이런 어떤 피해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통계에 따르면 굉장히 이제 이런 그 가스라이팅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점차 늘어가고 있고, 또 이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상적인 사랑에서 논의했던 그런 것들과는 좀 달리 현실적인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굉장히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식 세포를 가진 동물로서의 삶 속에서 동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이제 더 제거하면서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동물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그런 어떤 동물적인 행동들 속에서 이제 이런 원만한 남녀 관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어떤 동물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동물들의 요소들 중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런 어떤 피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논의들이 바로 이제 이 진화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하나의 실마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이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스 다윈은 이제 1859년에 그 진화론과 관련된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내게 되죠. 발간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85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 미래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과 또 이제 찰스 다윈의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1859년 19세기 말에 이제 두 책이 출간됐는데, 이게 이제 둘 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이제 찰스 다윈에 따르면 인간은 그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자유론에서는 이제 인간은 원숭이와 달라야 된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도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유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식세포를 인정하는 순간 자유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뭐 XY 또는 XX 염색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는 어떤 유전 형질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들이 일정 부분 이제 확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몸은 생물학적인 어떤 결정론에 따라서 일정한 유형의 패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래 자유론에서, 특별히 이제 사회, 정치, 문화 이런 영역에서 이제 인간의 자율성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이 동물로 떨어지지 않고 동물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미래 자유론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이 1859년에 이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는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원숭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차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찰스 다윈은 인간의 어떤 짝짓기, 이 사랑과 관련된 이제 그 진화론의 근거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 가능성들을 떨어뜨릴 것 같은 형질들을 이제 발달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릴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면서 인간들이 이제 번식하게 되는가라고 이제 하는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려한 깃털이라든지 뭐 커다란 뿔, 또는 이제 굉장히 다른 이채로운 어떤 특질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뭐 여기서도 이제 공작의 그 꼬리처럼 이제 굉장히 독특한 무늬나 이제 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식자들이 금방 이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어떤 생존에는 개인의 생존에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가?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형질들을 발달시키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은 자, 이게 이제 생존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상에는 마이너스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번식을 위한 이제 이득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화려한 깃털이나 커다란 뿔을 통해서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그 최고의 좋은 형질을 갖고 있는 두 그 암수가 이렇게 이제 교접을 통해서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개체들을 후손이나 개체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생존에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긴 하지만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그 이유는 우수한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수한 배우자를 얻는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런 우수한 배우자의 유전자와 자신의 어떤 유전자를 다시 계속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전파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는 성선택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선택 이론. 자,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진 개체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진 배우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왕성한 번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우수한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확보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성선택 이론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또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성선택 이론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동성 개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암컷은 암컷 또는 수컷은 수컷, 이것이 이제 그 이성 배우자들에게 성적으로 이제 접근할 기회를 놓고서 경쟁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경쟁에서 이긴 개체가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 사냥들이 서로 이제 뿔을 부딪히면서 이제 싸우는 모습, 이게 이제 성내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남성 암컷은 암컷끼리 또는 이제 수컷은 수컷끼리 그런 어떤 다른 성에 의해서 뭔가 이제 간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고 또 이제 이 공작처럼 이제 모양을 이제 보여주고. 자, 이 동성 개체들이 이제 이성 배우자들에게 성적으로 이제 접근할 기회를 놓고서 이렇게 이제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긴 개체가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두 마리 사냥이 이제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이제 싸우는 것이 이제 그 성내 경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힘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친화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의 승자가 더 많은 또 더 자주 짝짓기를 해서 더 많은 후손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유전자를 이제 그 전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선택 이론의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선호인데, 이 배우자에 대한 이제 선호는 특정 특질을 지닌 이제 이성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보다 이제 더 선호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특정 특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자들이 오히려 더 자주 그런 상대방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특정한 특질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후대에 더 많이 유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작 암컷은 이제 굉장히 화려한 깃털을 갖는 수컷을 선호하는 거죠. 화려한 깃털이라고 하는 어떤 특질을 갖고 있는 이성 배우자들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이제 성선택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선택 이론은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선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위한 어떤 경쟁,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형태의 개체들이 특정한 형태의 특질들을 계속해서 발달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런 특질들을 발달시키면서 동성 간에 그런 어떤 경쟁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윈의 성선택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반발들이 이제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선택 이론이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등장했을 때 거의 뭐 100년 가까이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높은 비판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암컷들이 배우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그 성선택 이론에서 몇 가지 그 사례들로서 이제 주장이 됐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짝짓기 과정에서 암컷은 거의 뭐 수동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택 이론에서는 암컷이 굉장히 큰 위상을 갖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비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두 번째 비판은 이제 특별히 이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어떤 본성 또는 이제 그런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 25만 년 전, 뭐 수십만 년 전에 그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DNA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특별함 또는 인간의 행동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25만 년 전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 결과물로서 지금 현대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인간들은 뭔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사회과학자들, 인문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거,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세워 나가는데, 이 문화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생식세포적인 그런 요소들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그게 좋은 것인가?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이제 무조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그런 비판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일부 일처제죠. 그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습성들을 본다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 경쟁에서 이긴 뭐 수컷이나 암컷이 모든 다른 그 이성 배우자들을 다 그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부장적인 또는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형태의 이제 그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자, 인간은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이제 일부 다처제나 다부 일처제의 어떤 문화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 사회적 문명, 사회적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그 동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생식세포에 따라서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문화나 문명을 갖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이제 진화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뭐 옥신각신하게 되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 특별히 이제 데이비드 버스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 이제 진화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학계에 이제 영향력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진화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뭐 25만 년 전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소설을 쓰는, 장편 소설을 쓰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뭐 연애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에서 보이고 있는 그 중첩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그 동물들의 어떤 습성이나 행동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나가다 보면 인간이 어떤 그 심리적 기제, 사이콜로지컬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패턴, 일정한 유형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하는 짝짓기 전략,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의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그 성 전략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